자,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네, 26,100원에 30%요. 26,100원에 30% 비중 있으십니다. 예. 오늘 수익 축하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15.2% 급등하면서 28,050원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바로 수익 구간에 들어가셨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어떤 점이실까요?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떨지 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문상 차장님. 네,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공정 중에서 HBM 공정이 굉장히 많이 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좀 수혜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수혜 종목으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실적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제시했었던 회사의 실적보다는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사실상 이제 선반영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현재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사실 올해 하반기 기대보다는 내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게 지금 현재 작용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사는 국내에서 뭐 대표로 하면 후공정 오사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일부 사업부를 보게 되면 HBM과 아이큐브 쪽, 특히나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에서 사업 영역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에 보다는 HBM 공정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성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나와 있는 실적보다 미래 성장을 다 땡겨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매 주기마다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이 의견은 맞는데 매 분기마다 실적 체크는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공통점이 먼저 실적을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 다 땡겨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현재 패키징 공정에서 HBM 공정이 메모리 그 반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HBM이 8%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HBM 공정의 성장률이 YY로 봤을 때 400%, 500%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반도체 사이클 공정상 HBM 내지는 뭐 아이큐브 쪽 이쪽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맞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내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적에 대한 어떤 체크는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사실상 좀 HBM 공정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필연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은 첫 번째 내년도도 역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매크로 지표가 조금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오늘장 상승은 사실은 이제 시장이 어찌됐던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 곡선을 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 의견 드리기는 하는데 일단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분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전고점 돌파 시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1,8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2선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23,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900원일까요? 600원. 아, 600원.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흐름은 좋은데요. 나중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 대목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HBM 뜨고 있는 메모리 분야인데요. 다만 비중이 좀 적습니다. 성장률은 높은데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 않다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이런 HBM이 확대가 되면서 더욱더 중요한 생산 공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후공정 관련주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분기별 실적 확인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내년에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과 함께 매크로 지표의 개선, 여기에 실적 성장성까지 함께 가미가 되어야겠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31,800원 선이고요. 손절가는 23,6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지연 해피님이시고요. 오스코텍을 28,0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10% 비중 있으시다고 하시고요. 진단과 목표 주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스코텍 오늘 주가가 9.98% 급락을 했습니다. 19,670원 선 마감됐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30% 가까운 손실이시고요. 최근에 이 매수가 부근에서 갭 하락하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오스코텍 전략 세워주시죠. 오스코텍은 사실 이제 레이저 티닙 글로벌 판매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학회에서 초록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의 수 내지는 그 ORR 지표랑 볼 때는 그 경쟁사 약과 비교를 할 때 약간의 그 임상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유효한 지표를 제대로 못 얻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렸고 오스코텍도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사실상 그 임상 파이프라인의 초록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 안에는 바이오 섹터들 종목들을 굉장히 좀 단기 바닥은 좀 찍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내리 곡선으로 올라갈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종목 중에서도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그중에 포함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일단 투자 심리도 많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있을 레이저 티닙 글로벌 판매 이슈에서도 뭐 셀비도 플래닙이라던가 덴피본 티닙이라던가 ADL-Y07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세부 레이저 티닙 관련된 임상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파트너십계 체결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타 나머지 파이프라인들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분께서 매수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이게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장기적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손절 라인은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손절 라인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은 언제 될지는 저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 주려면 다시 한번 어떤 데이터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공개가 돼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딱히 나올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볼 때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17,200원 손절 라인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매수 가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목표가는 매수가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도 반등을 했을 때 매수가까지 그 부근까지의 반등 여력을 활용해보자라는 전략이 나왔는데요. 렉라자 관련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글로벌 임상 시험 데이터 구두 발표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왔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춰졌습니다. 오히려 실망감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7,200원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고민되시는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 일동제약입니다.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매수가는 21,000원이고요. 예. 비중은 10%입니다. 10%의 21,000원 매수가로 갖고 계십니다. 이틀 연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16,550원 선 마감됐는데요. 손실이시네요. 20% 아쉽습니다. 네, 계속 내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예. 아, 이 종목 지금 시청자분께 실망을 안기고 있는데 어떤 부분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그 손절가하고 목표가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차장님. 네. 일동제약은 사실 전문의약품은 거의 이제 신약회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쉽게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통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디벨로퍼의 제약회사라고 하게 되면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그 GLP-1 제형의 비만 치료제를 타깃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이 회사는 작년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2022년도, 21년도 아마 코로나 백신 뭐 한다고 주가가 79,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어떤 테마 아닌 테마성 유형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일반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흑자가 냈고 일단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4년 연속 단기 순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개발비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올해도 누적적으로 볼 때는 적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점으로는 사실상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청자분께서 매수 단가가 21,000원 정도 대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뉴스플로우로 인한 상승은 가능은 할 수는 있겠다고 보여질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꾸준하게 가지고 가셔서 뭔가 이룩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신다라면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기점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뭐 턴어라운드 할 만한 주식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없고 아직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그냥 제약회사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이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더 하락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는 있어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매수를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시고 목표 주가는 그냥 목표 주가 매수 단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저점 14,38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나요? 추가 매수는 굳이 이 구간에서는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아닐 뿐더러 향후에 임상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종목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긴 시간에 큰 횡보를 그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물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2021년도 말부터 2022년도까지 주가가 일단은 한 템포 테마로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동제약 올해까지 3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대를 담을 만한 재료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4,38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지고 와주신 따블로님이십니다. 63,000원에 20% 비중이 있으신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왜 떨어지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약간의 손실이세요. 오늘 62,000원 깨지면서 끝났는데 좀 저점 매수를 하셨는데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떨어지니까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전략 주시죠.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포스코 그룹주에서도 뭐
어떤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실 포스코 홀딩스 내 그룹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사실상 그 커머디티화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는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고점 대비 한 4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멀티플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막 비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타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포스코 DX라든가 포스코 엠텍 이런 정말 관련 없는 종목들보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되려 지금 구간에서는 그나마 좀 그냥 속된 말로 비비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보더라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있는 광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평가 차익이 좀 많이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인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올해 실적 예상치가 최근 6년 내 실적 중에 아마 사상 최고치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사업부마다 브레이크다운을 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트레이딩 쪽에서도 어떤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는 작년보다는 탑라인은 조금을 꺾이기는 했지만 3조 5천억 정도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1조 2천억 정도 나오고 35조네요. 35조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조 2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가이던스가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매년 이익률 기점으로 봤을 때 거의 1% 내지 2% 나왔던 종목에서 올해는 최초로 3.6%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주가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께서 6만 3천 원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저는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요렇게 지금 뭐 이런 커머더티화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유가 관련된 이익하고 있는 회사들 내지는 뭐 리튬 관련된 엮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 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바이 의견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20일선 터치하는 자리가 단기 수급, 단기 추정으로 봤을 때는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1선 구간은 회복되는 구간이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만 원 정도 되시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21선 깨지는 구간 가격대가 56,700원 정도 되네요. 56,700원 손절 라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1선이 이탈되는 55,700원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3분기 실적 발표가 장중에 3시 6분에 공시로 나왔는데요. 주가가 하락한 건 아니고 장중에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탄력이 좀 둔화됐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1% 플러스로 마감된 종목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3분기 실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급성장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올해 연간 1조 원의 영업이익까지도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실적 성장세, 영업이익률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5,700원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겠습니다. 아직도 종목 진단받으실 수 있는 기회 살아있으니까요. 지금 02-325-8200번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가보자고님이십니다. 히림을 9,100원에 16% 담으셨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히림 상한가로 마감되면서 1,420원 선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에 대한 그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히림이 대장주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종목이 사우디 관련주 가운데 큰 폭의 상승으로 두각을 나타냈는데 히림 진단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대표적인 테마주죠. 이게 뭐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주를 엮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 네옴시티 같은 경우가 그쪽에서 투자하고 있는 비중을 찾아본다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건설 쪽일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뭐 사막 한가운데 그런 어떤 시티를 짓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거고, 사실상 히림 같은 경우는 건설사라고 보기보다는 그 건축 사무소죠. 뭐 디자인 설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도체 회사로 보여지면 반도체 회사로 비교를 하면 이런 회사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의견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게 뭐 회사도 일단 테마주 형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지금 구간에서 거래 터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이평선 다 뚫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서는 당연히 매수 시그널인 건 맞죠. 근데 펀더멘탈 보고 들어가신다면은 먹을 건 없어 보이고요. 단기간에 어떤 매매로 인한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먹을 룸은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는 바이 의견을 드리긴 하나,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펀더멘탈 보고 들어가실 분들이라고 하면 볼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충분히 지금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9월 달에 9월 4일 날 바로 상한가 한번 말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날 올랐고, 그 며칠 뒤로 다시 주가가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볼 때는 응축되어 있었던 이평선에 다 뚫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거래량이 동반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업사이드로는 한 20%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13,000원까지는 룸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펀더멘털 구간으로 볼 때는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에 탄력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테마주의 흐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트레이딩 관점, 트레이딩 바이 의견으로 목표 주가 13,000원, 손절가는 8,0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현경님이시고요. LNF를 24만 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을 실어주셨습니다. 매수 이후에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LNF 오늘 종가는 3.33%가 오른 15만 8,400원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 4월에 고점을 찍었고 7월에 반등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4월부터 시작된 그 하락 움직임 추세, 최근 들어서 더 강화된 하락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LNF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30-40% 정도까지 손실을 입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망 어떤가요? 전망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소재 회사들은 2025년까지는 뭐 실적이 꺾일 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염려해야 될 부분들은 선반영이 제일 무섭거든요.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2020년도에 12,000원 했던 주식들이 증자를 엄청나게 하면서 또 자본 확충도 많이 했을 거고 뭐 무증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주식 증자 내지는 확충을 통해서 LNF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뭐 10,000원 정도 했던 주식이 34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만 원까지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구간인 거죠. 그렇게 되면 2020년도에는 당장의 실적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실적이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21년도 하반기부터 매출단에서 막 찍히기 시작한 거였고요. LNF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양극재 회사 중에서 그나마 재무적으로 안정된 회사가 에코프로 BM이었다고 하게 되면 LNF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보게 되면 LNF도 증자도 굉장히 많이 했고 주주들 돈으로 모아가지고 여러 투자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기점으로 볼 때는 LNF는 사실은 메리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LNF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양극재 NCM인데 대부분이 이제 하이니켈 소재 위주로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하이니켈 소재로 811 성공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LNF로 811 진행하는 거 같고 622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다른 종목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양극재 회사들은 지금 이제 커머디티화 되고 있어요. 니켈 가격, 리튬 가격에 의해서 결국은 얘네들이 이익이 결정이 되거든요. 일부 한 3, 4개월 정도 레깅이 발생이 되긴 하겠지만 4분기는 조금 좋아질 걸로 예상해 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LNF나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올해 3개월 레깅이니까 7, 거의 4월, 5월 달 리튬, 니켈 가격들이 엄청나게 하락했었거든요. 그 가격을 판가로 전가됐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던 거고요. 지금의 LNF나 에코프로 BM의 실적은 내년 4분기 실적으로 올해 4분기 실적을 포워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분기보다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스팟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게 리튬이나 니켈이나 그래도 2분기보다는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적은 사실 모든 거는 다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는 멀티플 기준으로 거의 15배, 20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양극재 회사들보다 싸요. 싸게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럼 이 주식이 싸다고 지금 현재 사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방 산업에 있어서 결국 전기차가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줄 만한 가치 근거가 없어져요.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전기차 판매량 사실상 많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빠지고 있고, 테슬라 모델 기준으로 Y 시리즈가 올해 지금 중국에서 생산된 거 기준으로 볼 때, 거의 한 6천만 원 초반 되면은 매수를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 상반기에 출하될 물량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기점으로 판매가가 전기차 판매량이 좋아지려면 판가가 내려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LFP 가격이랑 우리나라 양극재 하이엔드급 가격이랑 동등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판가에 있어서 양극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해졌다라고 보여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가려면 첫 번째로는 니켈 가격이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이 반등이 나와서 그거를 판가에 전가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판매량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선결 조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으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싸졌다라고 해서 매수는 들어오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점으로 볼 때 시청자분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기점으로는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매수 단가로는 목표 주가로는 매수 단가를 제시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시청자분께서는 비중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5만 6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앞으로 전망 전체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증자 이후에 투자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앞으로 니켈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차 판매 증가가 주가 상승의 선결 조건이라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6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목화솜님이시고요. 화신을 12,500원에 매수를 해서 20% 보유 중이십니다. 매수 당일 13,000원 넘어서 좀 갖고 갈 예정이었는데요. 이제는 13,000원까지 올지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오늘 1.41% 주가 상승한 1,8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화신으로 10% 넘는 손실이시고요.
수익을 약간만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밀렸습니다. 화신 뭐 고점 대비해서 지난 7월에 22,000원에서 뭐 지금은 10,000원이니까 반토막이 났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이 화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제가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는데 매번 화신은 상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화신은 회사는 지금은 사실 좀 싸요. 이게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올해도 4배고 내년도 3배예요. 지금은 저는 사실 현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눈 딱 감고 매수해봐도 된다라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어찌 됐던 간에 자동차 부품 회사는 완성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화신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해외 쪽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현기차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실적이 안 좋아지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 멀티플을 상향해서 줄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현대차는 이게 현대차를 한번 볼게요. 아까 현대차 실적도 이제 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분기 실적 예상치로는 전분기보다는 못할 것 같고요. 매출 40조, 영업이익 3조 6천억 정도 보고, 근데 기아가 문제인데, 기아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EV 쪽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EV 쪽으로 좀 성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림이 내심 보였습니다. 네, 3분기, 이제 2분기, 분기 내에서 EV9을 출시를 했고, EV9을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망했어요.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아 같은 경우는 연간 추정치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저는 사실은 좀 회의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에 빗대어서 화신을 바라본다면, 화신은 사실상 7월 6일 날 22,700원의 고점을 찍고 쭈르륵 밀렸죠. 사실 자동차 부품에서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볼 때는 화신은 추가 매수 해봐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 단가가 12,500원 정도 되는데 그 매수 단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조건은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차피 올해 연말로 볼 때는 올해 연말로 기대할 건 없고요. 내년 상반기 기점으로 바라봐야 될 텐데 결국은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가 매출액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마진율 싸움에서 있어서 여타 완성차들과 비교를 할 경우 마진율 싸움에서 좀 좋아지려면 현대기아차로는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뚫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폭스바겐 물량을 많이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여타 해외 쪽 물량을 더 많이 가지고 오게 되면 다른 부품 회사들에 비해서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매수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오신다면 추가 매수는 다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매수 단가를 얼마냐에 따라서 지정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대량 거래 나왔었던 그때 종전 가격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격은 9,6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잡아드리겠습니다. 7,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 저평가 매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 대비 PER 3배 수준인데요. 내년을 보고 눈 질끈 감고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해외 수주가 늘어날 때 멀티플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으로 9,600원,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7,200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장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확인을 해볼 텐데요. 시장이 쭉쭉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적절한 시기, 그래도 지금 오늘 반등 안 했으면 또 어땠을까 싶을 만큼 좀 아찔하긴 한데 반등을 줬습니다. 내일장은 어떤 포인트로 대응을 할까요? 차장님?
사실 오늘 반등 안 줬으면 저도 약간 멘탈적으로는 깨지는 장이었거든요. 네. 오늘 오후장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 되게 안 좋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싶을 정도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또 수급적으로 좀 들어와 주면서 내심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또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 증시를 보면 이제 중동 전쟁이 전반적으로는 약간 장기화 국면으로 돌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현재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당분간 뚜렷한 모멘텀은 부재가 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도 그렇지만 국내 증시 역시도 영풍재지 사태로 인해서 투심이 굉장히 많이 꺾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보면 채권 투자자인 비레크먼이라는 사람이 국채 30년물을 계속 쇼트 치고 있었는데 숏 포지션을 청산을 했어요. 숏 포지션 청산을 하면서 다양한 리스크로 좀 매크로 지표로 나올 만한 악재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투자자들이 리스크 온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점에서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투자 매크로 지표들이 뭐 악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게 사실은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여러모로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국내 증시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는 단초를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10년물 국채가 5년 5%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10년물 국채가 5%가 찍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단기물이 고금리를 찍었다는 부분들은 고물가가 여전히 유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슈도 다시 한번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물가를 못 잡다 보니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차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금리 못 잡고 물가 못 잡고 인하가 나오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뭐 이거는 점점 가야 되긴 하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이슈도 충분히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종목들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종목들이 나올 만한 것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현금 두둑히 챙겨 가시면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긴 하지만 배당주 컨셉으로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BNK 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와 전략이 다를 바가 없네요. 지난주에도 배당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 이번에도 역시 배당주입니다. 무엇보다 현금 확보에 대한 필요성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배당주는 또 모아가는 관점에서의 투자가 가능한 또 앞으로 장기간 또 노후를 대비한 전략으로도 가능한 그런 전략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지문상 차장의 또 마지막 의견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고, 고금리, 고물가, 또 고환율 이런 것들이 어떤 경제 상황을 만들지 그 불확실성 여전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진짜 쉬운 진단에서 여러분의 종목 봐드리러 함께 도와드리러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